네, 다음 이어갈 경기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38대 28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마이클 토마스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올 시즌 풋볼을 가장 행복하게 보는 팬들은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 시에 사는 팬들일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칼리지 풋볼도 보면 루이지애나 주립대 LSU가 지금 뭐 전국 랭킹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고 그렇죠.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 조 버로까지도 배출했잖아요. 근데 프로팀은 어떠냐? 뉴올리언스도 지금 1번 시드를 그 경쟁을 펼칠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서 쿼터백 드류 브리스가 저번 주에 기록을 깼고 그 통산 터치다운 기록을 깼고 그렇죠. 이번 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시버 마이클 토마스가 또 하나의 기록을 갱신했죠. 그러면서 팀 선수들 지금 너무너무 다 잘해주고 있어요. 네. 마이클 토마스가 이제 2002년 이 143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마빈 해리슨을 넘어서 이제 한 시즌 최다 리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까지 145개의 리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아직 한 경기가 더 남았거든요. 150개 돌파가 너무 유력하죠. 네. 최근에 뭐 10개 이상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에서 잘하면 150개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다음 주에 94야드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한 시즌 리시빙 야드 탑5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시버 탑3가 누구냐 그래서 뭐 리시버 3대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이클 토마스가 작년까지는 조금 거기에 그 좀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 시즌은 확실하게 들어갔고 스탯상으로 보면 넘버원이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넘버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 3대장에 꼽살이 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작년까지 잘했는데 이게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3대장에 비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3대장에 너 끼워줄까 말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은 내가 대장인데 내가 중간인데 내가 센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될 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 선수가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는 명문 대학교를 나왔고 2라운드에서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1라운드에 뽑힌 리시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라운드에 뽑혔던 리시버들보다 조금 이렇게 주목을 덜 받았던 건 사실인데 프로에 와서 지금 펼치고 있는 활약을 보면 뭐 최고죠. 네. 소리 없이 강하다. 정말 드루 브리스하고 첫 해부터 너무 손발이 잘 맞아서 두 선수 다 지금 기록을 각자 개인 기록을 다 써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기록 제조기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세인츠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1번 시드 경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날 시작과 동시에 이제 14대 0으로 끌려갔던 세인츠인데 한 번에 이제 24연속 득점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네시가 먼저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타이탄스가 빅플레이 2개로 초반에 뭐 큰 리드를 잡았어요. 그렇죠. 타이드엔드 좌누 스미스가 41야드 터치다운 캐치. 그 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AJ 브라운이 49야드 터치다운 런 리시버가 이게 두 개의 롱 플레이를 통해서 바로 14대 0으로 리드를 잡았는데 타이탄스가 올해 무서운 게 이런 거거든요. 라이언 테네힐이 투입된 이후에 이런 빅 플레이들을 잘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몰아친다. 큰 플레이들로 득점을 여러 개를 몰아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됐는데 그러면서 14대 0으로 초반에 리드를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대가 이게 세인츠죠. 왜냐하면 그런 빅 플레이들 그다음에 많은 득점을 몰아치는 거를 누가 잘하느냐? 뭐 사실 리그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인츠가 그걸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최강의 팀이 어떤 팀이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정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화력으로 가려봐라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이 한 손가락 안에 제일 먼저 꼽히는 팀이 세인츠거든요. 세인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14대 0으로 뒤진 후에 뭐 빅플레이를 니네가 득점을 냈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걸 딱 보여준 게 그 타이드엔드 제럿 쿡이 61야드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제럿 쿡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타이탄스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이전 때문에 소속팀을 상대로 친정팀을 상대로 이렇게 빅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러닝백 알빈 카메라가 40야드 터치다운 런. 그러니까 타이탄스가 40야드 이상 플레이 2개로 터치다운을 하니까 세인츠도 40야드 이상 플레이 2개로 터치다운을 했더라.
그래서 양 팀이 계속 이제 빅플레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경기 후반에 이제 세인츠가 페이크 펀트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스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펌블로 공을 다시 넘겨줬고 그렇지. 세인츠가 그걸 다시 이제 터치다운을 하면서 쐐기를 박았죠. 그래서 이날 경기는 세인츠가 뭐 나름 접전 끝에 10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긴 했지만 그나마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에게도 다행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츠가 스틸러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드 경쟁에서는 좀 더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됐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력 진출은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타이탄스가 이기게 되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약간 어부질이 성격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기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이게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 경기에 타이탄스가 스타 러닝백 데릭 헨리를 아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헨리가 최근에 한 두세 주 동안 보면은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서 재기량이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차피 이번 주 세인츠 경기는 이제 같은 컨퍼런스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그 헨리를 아껴놓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같은 컨퍼런스인 그 텍사스와의 경기에 이제 헨리를 이제 뛰게 할 것 같은데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미리 계산을 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스틸러스가 제스한테 잡히면서 타이탄스 이제 다음 주 경기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헨리를 아껴둔 것이 다음 주 경기를 앞두고 신의 한 수가 됐다. 네. 그래서 헨리가 부상인 상태에서 한 주를 쉬고 프레시한 상태로 다음 주 경기에 이제 올인하면 된다. 그래서 타이탄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휴스턴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일정이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스틸러스가 저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타이탄스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인데요. 27대 13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상당히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시옥스를 잡았어요. 그쵸. 그것도 시옥스를. 시옥스를 그리고 그 원정에서. 상당히 좀 놀라운 경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카디널스부터 그러니까 한 줄 평을 좀 해보면 카일러 머리의 5승과 부상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록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카일러 머리가 어쨌든 승리를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승을 넘겨야 된다 했었는데 4승을 5승. 찍었었고 소리 질러! 이제 5승까지 했는데 이날 어쨌든 경기를 잘 이끌어가다가 3쿼터 중반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118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하나, 러싱도 40야드를 해주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상으로 나갔었는데 여러 가지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날 챈들러 존스가 혼자서 색을 4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팀 단일 시즌 색 기록인 17개, 그거를 19개를 이제 갱신했어요. 근데 네. 그 17개도 사실 이제 본인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기록을 본인이 깨면서 이제 19개로 기록을 깼는데, 네. 뭐 이제 한 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20개 돌파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상황이 됐고, 네. 또 하나는 레리 피츠제럴드. 이날 경기에서 통산 17,000야드 리시빙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리 라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통산 리셉션 17,000야드를 돌파한 선수가 됐는데 아마 1위까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리 라이스가 이제 역대 1위인데 22,895야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5,000야드, 거의 6,000야드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깨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두 번째로 17,000야드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캐니언 드레이크도 이제 166 러싱 야드 기록하면서 터치다운 2개. 그래서 저는 캐니언 드레이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수가 마이애미에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이애미에서 올해 이제 트레이드한 선수들 일단 첫 번째로 순서적으로 보면 민카.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레르미 터슬이 있잖아요. 네. 레르미 터슬이 저희가 이제 2부에 프리뷰를 하겠지만 프로볼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오기더니 프로볼에 뽑혔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카 피츠패트릭
트레이드돼서 올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도 프로볼에 뽑혔어요. 그렇죠. 통산 그다음에 처음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캐년 드레이크. 드레이크는 뭐 프로볼은 아니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팀에 있다가 가기만 하면 다 이렇게 잘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좋은 선수들을 다 이제 보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가 드래프트 때 얼마나 잘하느냐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굉장한 좀 부담이 생기는 그렇죠.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캐년 드레이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시애틀 입장에서 보면 이날 가장 중요한 크리스 카슨을 잃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옥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이 뭐냐면 설상가상입니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그 카슨 이전에 최근에 이제 러닝백 라샤드 페니가 IR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부상으로. 근데 이날 경기에서 주전 러닝백인 크리스 카슨까지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다. 네.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러닝백 CJ 프로사이스까지 이제 팔목 골절로 이 선수까지 시즌 아웃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러닝백 뎁스 차트에서 1번, 2번, 3번이 지금 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 내지는 IR에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경기가 지구 우승만이 아니라 플레이오프 1번 시드를 놓고 이제 경쟁을 펼치는데 네. 이렇게 부상이 너무 심하다. 특히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러닝백이 러싱 공격을 해주는 이제 러닝백들이 이렇게 부상이 많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 요인이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 드웨인 브라운이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무릎 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주를 결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드웨인 브라운이 못 나온다고 그러면 레프트 태클이니까 러셀 윌슨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지. 이 경기에서도 보면 러셀 윌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챈들러 존스 한 명한테만 4개를 포함해서 색을 5개나 당했거든요. 경기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옥스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바로 비스트 모드 마시온 린치를 내려왔어요. 그렇죠. 마시온 린치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러닝백 이제 로버트 터빈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 경기까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러닝백 포지션의 그런 공백을 채워줄 선수가 누구냐? 뭐 외부에서 찾아보겠지만 사실 우리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 이미 우리 시스템에서 뛰어본 사람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 린치 그다음에 로버트 터빈이거든요. 이제 터빈도 사실은 이제 린치하고 같이 뛰었던 그 러닝백 메이트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둘 다 데려왔는데 네. 아 과연 팀을 좀 떠나 있던 시간이 있는데 돌아와서 바로 한 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활약을 해줄 거냐라는 건 좀 미지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이제 오클랜드에서 뛰고 이제 은퇴를 했었던 그렇죠. 이 마션 린치인데 일단은 뭐 스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스킴이고 감독도 똑같고 뭐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기량의 문제죠. 그렇죠. 정상이 사실 이제 시애틀에 있을 때는 마션 린치가 정말 정상의 기량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였죠. 네. 그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러닝백들이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누군가 데려오긴 해야 될 텐데 예전에 뛰었던 선수를 데려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토마스 롤스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토마스 롤스라고 하면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뽑아서 상당히 그 팀 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왔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팀을 떠나서 좀 먼저 좀 떨어져 있었지만 네. 이 선수가 저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선수를 컨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수는 틀렸지만 어쨌든 이제 기존에 뛰었던 팀과 인연이 있었던 선수 2명을 네. 다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마션 린치는 뭐 그전에도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항상 이제 뭐 준비는 해왔었고 이 선수가 이제 정식으로 NFL에다가 은퇴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문은 완전히 닫진 않고 좀 열어놓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 초였는데요. 4월 이제 오클랜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은퇴를 선언했던 마션 린치였는데 이제 다시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도 참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당장 다음 주 경기가 워낙 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스트 모드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 바로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경기에 대한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좀 담백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네, 안 놀리시고. 네. 아니 너무 많이 놀린다고 팬분들이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과하게 놀리는 것이 아니냐. 네. 사실 뭐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상을 저는 입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저 사실 좀 짓궂은 사람이라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저도 놀리는 거 좋아하는데 놀릴 상황이 저한테는 안 생겨서 내년에 또 모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이 경기는 제가 이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오기를 댈러스가 댈러스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기였다. 정말 아팠습니다. 네. 댈러스 팀이 아니라 댈러스 고더트가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달러스 고더트가. 네. 지금 말씀하신 달러스는 카우보이스 달러스가 아니라 이글스의 달러스 고더트 타이랜드. 네. 댈러스 고더트가 댈러스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기였다. 근데 그 달러스 고더트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드래프트 때 이글스가 뭐 잭얼치라는 좋은 타이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스 고더트를 뽑았다라는 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달러스 고더트를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노리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이슨 위튼의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 그래서 좋은 타이랜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드래프트 때 이제 순위가 쭉 이제 카우보이스 차례가 될 때쯤 이글스가 트레이드 업해서 달라스 바로 앞에서 달라스 고더트를 낚아챘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저는 그때 사실 달라스 고더트를 되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다 했는데 갑자기 이글스가 트레이드업을 딱 하더니 제가 원하던 타이랜드를 낚아채더라. 이름마저 댈러스인데. 이름마저 댈러스인데. 그래서 타고 날 때부터 사실 달라스로 갈 운명인 선수를 낚아챘다. 상당히 좀 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라이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밉죠. 상대방의 니즈를 또 더군다나 잘 아니까 그 니즈를 알고 뽑을 만한 타이밍에 그때 그 타이밍에 바로 위에 이제 점프업을 해서 그 선수를 낚아채더라. 참 얄밉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날 경기를 좀 얘기를 해보면 7승 7패로 좀 창피하지만 지구 우승을 노리는 팀들 간의 경쟁이었는데 첫 대결에서는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가 3연패 중이었었는데 이글스를 이김으로 해서 조금 모멘텀을 타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37대 10으로 크게 이겼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양 팀이 이제 지구 우승을 노리면서 이제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경기를 임하는 어쨌든 그 전략이 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 팀 다 상대편의 러닝 공격을 봉쇄하자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카우보이스 엘리엇을 막아라. 그리고 어깨 부상이 있는 프레스컷과 그다음에 이제 무릎, 발목 부상이 있는 쿠퍼 이들의 패싱 공격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펼치게 해라라고 이렇게 좀 작전을 들고 나왔던 것 같고 카우보이스도 보면 이글스 리시버 진영이 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뭐 알션 제프리, 뭐 넬슨 아볼러,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패싱 공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일스 샌더스를 막아라. 그러면 러닝 공격이 봉쇄되면 패싱 공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뭐 공격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양 팀 다 사실은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글스는 그 전략을 잘 실행을 했고 카우보이스는 잘 못하더라. 그래서 초반에 보면 카우보이스는 엘리엇이 완전히 봉쇄를 당하면서 계속 3&아웃으로 나갔고 이글스는 마일스 샌더스가 엄청나게 큰 활약을 펼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퍼스트 다운을 계속 갱신해주면서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줬다. 그러면서 칼슨 랜스가 1쿼터 초반부터 리시버 부상이 많다고 했는데 이날 보면 이제 뭐 JJ 알세가 와이사이드 그다음에 달라스 고더트 이런 백업 리시버, 백업 타이랜드들을 가지고 패싱 공격을 잘 해나가더라. 특히나 댈러스 고더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내내 뭐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날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업 타이랜드와 백업 리시버들을 가지고 공격을 펼쳐나가더라. 그리고 중간에 특히 이제 스타 타이랜드 잭 얼치가 이제 갈비뼈 부상으로 중간에 나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잘 펼쳐가더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상대편이 그렇게 부상이 많은데도 뚫리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일 샌더스까지 이제 또 회복이 되면서 네. 러싱, 뭐 패싱 다 잘 되더라. 그러면서 초반에 이글스가 10대 0으로 리드를 잡았는데 그 초반의 리드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 원정 경기에서 홈 팬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뭐 홈 팀들의 노이즈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경기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이글스가 계속 이제 경기력을 잘 쌓아가고 또 하나 이제 카우보이스는 역전을 잘하지 못하는 팀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10대 0으로 벌어지니까 저는 정말 되게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경기를 이제 끌려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네,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이 이제 달러스는 쫓아가서 역전을 할 수 없는 구조의 팀이다라는 얘기를 올 시즌 이제 초중반부터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기록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 4쿼터 시작할 때 10점 차 이상 벌어진 경기에서 20연패. 아, 카우보이스가요? 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팀 구조상 그렇게 이렇게 역전승을 잘할 수 있는 팀이 아닌데 이렇게 초반에 10대 0으로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 뭐 상당히 좀 그때부터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제이슨 게럿 감독이 왜 주전 리시버인 이 아마리 쿠퍼를 사이드라인 쪽에 빼놨느냐. 그리고 그때 사실 그 플레이에서 아마 이제 포스다운 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쿠퍼만이 아니라 랜덜 캅도 사이드라인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죠.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에서 해명하는 거는 그날 그러니까 그 플레이에서 사실 정비가 덜 돼 있었다. 그럼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타임아웃을 써서라도 그러면 그 플레이를 중단을 하고 제대로 된 작전을 구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이슨 게럿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때 이제 뭐 쿠퍼나 랜덤캅을 제대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지 않고 12 퍼스널을 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거는 켈렌 무어의 결정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뭐 본인이 위험하다라는 건 이제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아니거니와 그 책임을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떠넘기냐? 감독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최소한 저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이제 원하던 선수가 제대로 이제 플레이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진짜로 타임아웃을 써서라도 물론 이제 타임아웃을 아낄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상황이라 그러면 한번 이제 승부처인데 타임아웃을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타임아웃을 아껴두기 위해서 뭐 시간이 이제 계속 플레이 클락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급한 대로 플레이를 했다라는 건데 그 책임도 켈렌 무어한테 떠넘겼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제이슨 게럿은 이제는 좀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를 점점 더 본인도 이제 그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전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댈러스에 지금 제이슨 위튼이 넘버원 타이트엔드잖아요. 근데 올 시즌 제이슨 위튼이 사실 리시버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뭐 블로킹이나 다른 이 역할에 치중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12%, 그러니까 이제 러닝백 하나에 타이트엔드 2명을 놓는다는 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물론 이제 부상이 계속 있었어요. 아마리 쿠퍼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는 있으나 최선의 공격 옵션들은 다 배치를 해야죠. 왜냐면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즌이 걸렸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쿠퍼, 그다음에 랜덤캅까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이거는 이런 거죠. 저기서 이상한 작전을 쓰려나? 변칙 공격을 쓰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플레이가 그 말씀하신 지금 그 플레이가 있고 또 하나 저는 정말 더 화가 났던 플레이는 뭐냐면 근데 사실 저는 어디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났다고 봤냐면은 전반을 10대 6으로 뒤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컨 해프에서 카우보이스가 공을 먼저 잡고 그 후반전 선공을 나선 드라이브에서 모처럼 이날 드라이버가 공격이 좀 잘 됐어요. 그리고 엘리엇이 전반에 계속 막혔다가 이 3쿼터 첫 드라이브에서는 공격이 모처럼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을 쭉 해나가다가 서드 앤 원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펌블을 했었거든요. 근데 펌블을 누가 했느냐? 신인 러닝백 토니 팔러드에게 공을 줬다가 이제 서드 다운이 펄스 다운 갱신도 안 됐을 뿐더러 펌블을 해서 이제 턴오버로 공을 넘겨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을 보면 모처럼 공격이 잘 되고 있었고 10대 6 한 포지션 차이였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드라이브에서 서드 앤 원에서 공격이 잘 되고 있던 엘리엇한테 공을 주지 않고 신인 러닝백 토니 팔러드한테 공을 줬다가 펌블을 당했다. 네. 라는 것이 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뻔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맞죠. 변칙 상황을 써야 된다. 상대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맞는데 그 상황은 서드 앤 원이었다. 일단 어떻게든 펄스 다운을 갱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드라이브에서 엘리엇이 계속 잘해줬다. 그럼 정황상 거기서도 엘리엇한테 주는 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변칙 플레이를 했느냐라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현지 표현으로 시츄에이셔널 풋볼이라고 하거든요. 상황에 맞는 플레이. 그렇죠. 근데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너무 못하는 게 아니냐. 근데 결국 이거는 풋볼 IQ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캘럼 무어던 제이슨 게럿이던 풋볼 IQ가 너무 떨어진다. 사실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서드 다운에 이 쿼터백들이 꼭 찾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패치에서는 뭐 서드 다운 되면 무조건 애들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서드 앤 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서드 다운에서 안 되면 포스 다운까지 해서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엘리엇한테 그냥 두 번 공줘라. 두 번 때리면 한 번은 들어가겠죠. 엘리엇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러드한테 공을 줬다가 펌블을 당했다. 아,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엘리엇한테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줬느냐. 사실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의 분수령인 상황에서는 스타 플레이어한테 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농구에서 승부처에서 조던한테 공 안 주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르브론한테 공 안 주느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토니 팔러드 신인 러닝백한테 공을 준다. 아, 정말 이거는 전 정말 좀 답답하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칙 플레이, 다양한 플레이 이런 걸 쓰는 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써야 될 상황이 있고 쓰지 않을 상황이 있다. 근데 이거는 쓰지 않았어야 될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공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런 플레이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글스 입장에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글스가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대 9로 어쨌든 이제 뭐 원 포지션 차이지만 승리를 했는데 저는 이글스 입장에서는 좀 더 점수를 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날 이글스가 사실 이제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좋은데 53야드 필드골, 55야드 필드골 두 번에 너무 긴 필드골 트라이 두 번 했다 두 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 좋지만 이글스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상황과 아닌 상황이 있는데 55야드 필드골 너무 긴 거 아니냐. 근데 이미 55야드 필드골 찰 때 상황을 보면 53야드 필드골도 이미 한번 미스를 했는데 네. 또 55야드 필드골을 트라이 했다는 게 조금 그건 너무 리스키한 플레이 아니냐.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는 걸 좀 보면 카우보이스가 그 53야드, 55야드 필드골 두 번의 상황에서 다 필드골 미스가 되면서 좋은 필드 포지션을 받아서 득점을 했거든요. 두 번 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피더슨 감독이 필드골 트라이를 안 하고 펀트를 해서 카우보이스를 깊숙이 이제 핀해놨다고 그러면 이날 전반적으로 카우보이스 공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깊숙이 박아놓으면 공격이 잘 안 돼서 금방 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그거는 아니더라도 카우보이스가 가야 되는 거리를 정말 멀리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53야드, 55야드 두 번의 긴 필드골을 놓치면서 카우보이스가 짧은 거리만 가도 돼서 두 번의 필드골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6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7대 9가 사실 17대 3이 될 수도 있었고 네. 아니면은 이글스가 뭐 사실은 뭐 득점은 아니더라도 카우보이스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에게 실점을 하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이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우보이스는 그 두 번의 좋은 상황에서 둘 다 필드골밖에 못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날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의 이상한 플레이콜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숙연해지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길 자격이 없는 게 뭐 그 플레이콜들과 그런 기회를 놓친 것도 그렇지만 상대편에 한번 전력을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시버들이 부상으로 다 빠졌었잖아요. 네. 넬슨 아골로, 뭐 알션 제프리, 뭐 리시버가 그 외에도 뭐 하여튼 뭐 많이 빠졌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업 선수들로 계속 패싱 플레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또 러닝백 조던 하워드도 부상. 그리고 경기 중에도 보면 제걸츠 부상으로 들락날락했었고 또 코너백들도 보면 두 명의 코너백들 주전 코너백들 다 로나드 다비, 제일런 밀스 이날 다 두 명이 부상으로 들락날락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못 이기면 플레이오프 갈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키모의 수가 좀 남아 있는데 뭐 저는 크게 네. 기대를 이제 안 합니다. 네. 이제 뭐 경우의 수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차에 네. 댈러스가 이기고 이글스가 이글스가 패하고, 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이제 카우보이스가 이기기 때문에 8승 8패로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는데 참 한심합니다. 네. 너무 지금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정도라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2주차의 이 경기가 NFC 이스트 그러니까 동부지구의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가리는 경기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글스가 경기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가보죠. 선데이나잇 풋볼이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칩스가 아주 그냥 손쉽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26대 3으로 쉽게 이겼는데 전 한 줄 평을 이렇게 써왔어요. 각자 썼다가 그냥 합쳐서 하나로 뭐라고 썼냐면 앤디 리드 플러스 패트릭 마홈스 그다음에 이제 부등호 이쪽으로 그 칩스 쪽으로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부등호 반대편에는 맷 내기 플러스 트루비스키 그러니까 이 두 명씩 합친 거에서 감독과 쿼터백 조합을 합친 거에서 칩스 쪽이 더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부등호를 칩스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두 쿼터백들 두 감독들이 다 인연이 있죠. 네. 일단 쿼터백은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쓰기 좋아하시는 이제 마거트라는 표현. 두 명의 같은 이제 드래프트 때 동기. 그래서 트루비스키는 전체 2순위로 베어스에 갔고 마우스가 전체 10순위였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10세 갔는데 프로에 와서 이제 활약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마우스가 더 잘해주고 있고 양팀 감독도 인연이 있어요. 사실 이제 맷 내기 감독이 앤디 리드 밑에서 오랫동안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인 셈이죠. 네. 앤디 리드의 제자인 셈인데 그래서 맷 내기의 이제 그 시스템도 보면 앤디 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앤디 리드가 쓰는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그러니까 이제 짧은 패스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오펜스. 또 그다음에 앤디 리드가 쓰기 좋아하는 RPO를 상당히 이제 즐겨 쓰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앤디 리드와 상당히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재밌는 거 하나는 작년에 이제 기록을 보면 NFL 리그 전체에서 RPO를 그 전체 공격 중에 RPO를 쓴 비율이 거의 이제 20% 가까이 돼서 리그 전체에서 이제 두 번째로 RPO 비중이 높았던 감독이 이제 맷 내기 감독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앤디 리드.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공격 성향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두 감독이 인연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맷 내기와 트루비스키 합친 것보다 앤디 리드와 패트릭 마홈스를 합친 조합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각각의 감독끼리의 어떤 승부도 앤디 리드가 이겼고 쿼터백끼리의 승부도 패트릭 마홈스가 이겼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카고 쪽에 곱하기 2를 해도 이쪽이 부등호는 바뀌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점수로 보면 네. 뭐 두 배가 훨씬 넘죠. 26대 3이니까 뭐 사실 상대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베어스는 이제 사실 동기부여 요인이 없는 것도 그렇죠.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고 칩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2번 시드와 퍼스트 라운드 바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더 크게 봤던 건 마홈스와 트루비스키의 차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필드 위에서 경기를 실제로 펼쳐 보이는 선수들 네. 그것도 이제 양 팀의 쿼터백들의 대결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이것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홈팬들이 이거를
바로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저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이 선수를 뽑았단 말이지, 이런 거죠. 그러고 26대 3으로 졌어요. 그렇죠. 팬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건 평생 갑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계속 비교를 했었지만 같은 드래프트 때 같이 올라온 동기 선수들은 평생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NFL로만 그냥 한정해서 본다고 해도 필립 리버스, 일라이 매닝, 네. 벤 로슬리스버거 항상 비교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빅벤과 일라이는 2번씩 우승을 했는데 리버스는 잘하는 선수지만 우승이 없다. 항상 비교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전에 한번 다뤘던 댄 마리노, 존 엘웨이, 그다음에 짐 켈리 네. 항상 비교돼요. 그래서 보면은 존 엘웨이는 2번의 슈퍼볼 우승을 했는데 댄 마리노와 짐 켈리 물론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들이지만 반지가 없다. 네. 이런 것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홈스와 그다음에 사실 한 명 더 있잖아요. 왓슨도 있잖아요. 네. 마홈스, 왓슨, 트루비스키는 평생 비교될 거다.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참 얄궂은 운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선수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리시버들도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훌리오 존스와 AJ 그린 이 선수들도 뭐 같은 해 이제 뭐 전체 4순위, 전체 6순위인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되고 러닝백들도 뭐 마찬가지고 모든 포지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데이비안 클라우니하고 칼릴 맥도 같은 드래프트에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클라우니가 1번이었죠. 1번, 네. 클라우니가 1번, 칼릴 맥이 아마 4번인가 5번인가로 뽑혔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카우보이스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카우보이스도 보면 타이론 스미스를 이제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를 뽑았던 해에 그때 이제 포지션은 다르지만 JJ 와트가 그 같은 해에 있었거든요. JJ 와트가 전체 9순위, 타이론 스미스가 아마 전체 11순위 뭐 이렇게 아마 뽑혔을 텐데 항상 비교돼요.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러네요.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서 같이 놓고 비교를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떤 뭐 비교 우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는 이 선수를 거니까요? 뽑을 수 있었는데 이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건 되거든요. 기회 비용이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카우보이스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카우보이스 역사상 가장 그게 이제 비교되는 선수가 누구냐면 예전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 중에 이제 그렉 앨리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언제 때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이제 98년 정도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왜 그 선수가 이제 가장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선수로 이제 기억에 남냐면 그렉 앨리스를 뽑을 때 누구를 패스하고 그 그렉 앨리스를 뽑았었냐면 랜디 모스를 패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랜디 모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리시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록은 제리 라이스가 훨씬 압도적이지만 기량을 봤을 땐 전 랜디 모스가 더 훌륭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랜디 모스를 사실은 제리 존스가 너무너무 뽑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랜디 모스가 이제 대학 때 워낙 사고 뭉치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제 뿌리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NFL에 와서도 한동안은 좀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던 랜디 모스였고요. 그런데 신인 때부터 너무 잘했거든요. 특히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근데 랜디 모스를 카우보이스를 가고 싶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인 때부터 뭐 카우보이스 상대로 터치다운 3개씩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 입장에서는 랜디 모스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렉 앨리스를 뽑았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에 한번 이제 팟빵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댓글로 한번 남겼던 마이클 조단을 건너뛰고 샘 보이를 뽑았던 뭐 그런 것처럼 뭐 카우보이스 팬들한테는 그렉 앨리스를 랜디 모스를 걸고 뽑았던 선수. 근데 이제 시카고 팬들한테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마홈스를 걸고 트루비스키란 말이지. 네. 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굉장히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3대 10. 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램스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킹스에게는 동기부여가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 바이킹스 입장에서 보면 이미 플레이오프는 확정이 됐고, 그렇죠. 이제 램스가 패함으로 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됐는데 바이킹스가 이 경기를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실 물론 이제 지구 우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이 패커스가 2경기를 다지고 바이킹스는 2경기 다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패커스가 이날 경기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경기가 라이온스 상대 경기거든요.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한 라이온스 상대.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가 2경기를 다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킹스가 지구 우승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다. 네. 그러면은 6번 시드에서 지금 6번 시드인데
5번 시드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다. 안 되죠. 이미 지금 이제 뭐 49ers, 시옥스 두 팀 중에 이제 한 팀이 5번 시드가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좀 너무 좀 멀기 때문에 사실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네. 그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에 델빈 쿡이 출전하지 않았다.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라고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경기 프리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바이킹스는 워낙 이제 사실 델빈 쿡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델빈 쿡이 뛰고 안 뛰고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래서 델빈 쿡이 부상이기 때문에 많이 뛰진 않더라도 아니면은 아예 그 러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바이킹스의 러싱 공격을 리스펙트하게 만드는 거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델빈 쿡을 이 경기에 기용을 아예 안 했죠. 기용할 이유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를 통해서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더 많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델빈 쿡을 아끼는 그런 좀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날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났죠. 그런데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네소타 수비진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면서 10대 3으로 2대1 오히려 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전반전의 경기력은 더 나았었는데 그렇죠. 후반전 에런 존스가 와우 후반전에만 100야드 이상 뛰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계속 얘기했던 에런 로저스가 이긴 경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백 에런 존스가 승리를 가져다 줬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날 이 경기를 좀 이제 패커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올드스쿨 스타일로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올드스쿨이라고 그러면 이제 강한 수비와 러닝 게임 중심의 이제 풋볼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 그 패커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백 에런 존스의 활약과 강한 수비를 통해서 그냥 승리를 이끌어냈거든요. 미스터 앤 미스터 스미스.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미스터의 미스터 스미스라고 네. 맞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올드스쿨 스타일로 경기를 이겼고 에런 로저스는 이날도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런 존스가 상당히 큰 활약을 해줬는데 네. 154야드 러싱에 터치다운 2개. 그러면서 러싱 공격이 이렇게 잘 되니까 타임 오브 포지션을 37분이나 가져갔다.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난 거죠. 특히나 후반전에 이 에런 존스의 스탯이 109야드에 터치다운 2개. 그러니까 이 터치다운 2개가 모두 후반전에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터치다운이 없었잖아요. 전반에 이제 미네소타가 먼저 10점을 내면서 앞서갔는데 그 10점째를 하던 상황이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2쿼터 13분 정도 남아있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한 점도 못 올렸다. 이 말은 결국 거의 3쿼터 동안 득점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패커스는 20점을 연속으로 내면서 23대 10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을 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커스는 이제 그 러싱 공격을 기반해서 이겼고 강한 수비와 바이킹스는 델빈 쿡이 없으니까 러싱 공격이 완전히 이제 묶여버리면서 컬크 커즌스의 공격이 안 되더라. 컬크 커즌스의 공격은 러싱 공격이 되면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 패스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날 러싱이 안 되니까 플레이 액션 패스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플레이 메이킹을 하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린 이제 커크 커즌스의 한계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날 그런 한계를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10점 이후로는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이날 경기 후에 패커스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으로 가면서 컬커 선수를 이제 조롱하는 You like that? You like that? 그런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지구 라이벌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패커스 수비도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터 앤 미스터 스미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 두 명의 그 패스러셔 네. 자데리어스 스미스와 프레스턴 스미스 이 두 선수가 이날도 4개의 색을 만들어냈죠. 자데리어스 스미스가 3개 반, 프레스턴 스미스가 이제 반 개.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두 명의 FA로 영입한 그 스미스 선수들이 네. 4개의 색으로 컬 커즌스를 완전히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데리어스 스미스가 싱글 태클 6개고 어시스트 하나에 색 3.5개,
태클 for loss가 5개였어요. 그렇죠. 이날 진짜 미친 활약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수비와 러닝 공격이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올드스쿨 풋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저스의 부진이 조금 이제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로저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로저스가 이날도 200야드 간신히 넘긴 216야드가 그랬거든요. 네, 216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트만 하나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6주 전 차저스 원정 경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차저스 경기부터 이 경기까지 7경기를 보면 200야드 미만으로 패싱이 막힌 게 3차례였고 네. 그 7경기 동안에 평균 패싱 야드가 194야드거든요. 200야드가 안 돼요. 제 기억하기로 250야드를 넘겼던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평균 경기당 평균이 194야드 패싱에 7경기 중에 6경기가 터치다운이 1개 이하다. 그러니까 7경기라고 그러면 거의 시즌의 반이잖아요. 네. 거의 반 시즌 동안 후반기에는 에런 로저스가 지금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플레이오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안 좋다. 좀 생각이 돼서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지구 우승을 확정을 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 어쨌든 강팀들을 상대로 만나면 에런 로저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쿼터백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이제 그 7경기를 보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저스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베테랑 쿼터백들이 이제 점점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저희도 뭐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 여러 차례 다뤘었죠. 네. 이 16주차에 나오는 이제 선발로 나오는 쿼터백 32개 팀 중에 19명이 26세 이하라 그래요. 상당히 많은 팀들이 이제는 젊은 쿼터백으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성공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뭐 신인들인 선수들도 있고 조금 이제 뭐 한 3, 4년 차 뛴 선수들도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팀들이 이미 세대 교체를 했는데 패커스는 이제 그런 팀들은 그런 팀 중에 하나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에런 로저스를 교체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에런 로저스 선수에게 기대하는 이제 팬들의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까 이제 뭐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트 브레이디를 얘기를 했는데 패커스도 사실 뭐 지금 당장 교체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그 플래닝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명씩 드래프트를 좀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밑에서 좀 이렇게 좀 그루밍을 했다가 뭐 에런 로저스가 은퇴할 시점 그때는 이제 좀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쿼터백을 미리 좀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에런 로저스의 말년이 브렛 파브의 말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만큼 훌륭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런 로저스와 브렛 파브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NFL 역사에 남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사실 이제 예전에 49ers가 8, 90년대에 이제 조 몬테나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영 같은 이렇게 역대급 선수들이 나란히 연속해서 이제 쿼터백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했던 경우, 그다음에 브렛 파브하고 에런 로저스가 이제 그런 역대급 쿼터백들이 나란히 이제 바로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한 경우인데 그런 케이스가 온다 그러면 사실 행복한 고민입니다. 백투백투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그런 어쨌든 고민이 되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파브와 로저스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정말 좋은 쿼터백을 뽑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에런 로저스 선수가 좀 반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커스 그 쿼터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NFL 이제 모든 팀들을 봤을 때 최소한 뭐 한 슈퍼볼 시대부터라도 이렇게 좀 한 50년? 네. 이제 54년이죠. 그렇죠. 54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슈퍼볼 시대 때만 놓고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역대급으로 말할 수 있는 쿼터백이 우리 팀 역사상 3명 이상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패커스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죠.
이제 뭐 말씀하신 브렛 파브, 에런 로저스는 예전에 슈퍼볼 1, 2를 우승했던 바트 스타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고 49ers만 해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 몬테나, 스티브 영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역대급 쿼터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쿼터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연달아서 그렇게 쿼터백 대박을 내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군요.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박하고 트로이 에이크만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역대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준치급이 몇 명이 있습니다. 뭐 토니 로모부터 해서 데니 화이트, 뭐 그 로모는 낄 때 아니죠. 던 메리디스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자꾸 뭐 옛날 선수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로모는 거기 낄 자리 아니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역대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스타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목소리가 스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대급 쿼터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타 쿼터백을 3명 이상 가졌던 팀들이 많지 않다. 근데 찾아보자 그러면 또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콜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앤드류 럭. 물론 이제 앤드류 럭도 역대급이냐 말하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럭을 만약 그 정도라고 친다 그러면 네. 럭, 페이튼 매닝, 예전에 이제 자니 유나이터스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2명이라고 봐야겠군요. 뭐 돌핀스도 예전에 이제 밥 그리시, 그다음에 댄마리노. 테네일은 끼지 못하고요. 카우보이스는 약간 좀 뭐 보더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모보다도 누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에이크만하고 스토백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댄디 단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제 단 메리디스, 그다음에 이제 데니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도 약간 조금 이렇게 선에 걸칠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고 거기에 이제 토니 로모, 뭐 프레스카는 거의 그 레벨이 아니고 네. 뭐 이런데 그래서 진짜 역대급 쿼터백을 그렇게 많이 배출한 팀이 별로 없다. 저희는 당장 한 명밖에 없어요. 페이트리어스는 뭐 이제 뭐 한 명이 모든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고 네. 스틸러스 같은 데도 보면 예전에 이제 테리 브래드쇼 지금 아.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테리 브래드쇼하고 지금 이제 빅벤 2명 정도가 있죠. 그래서 진짜 패커스는 정말 쿼터백 운은 정말 운이 좋은 팀이죠. 그래서 그런 선수를 또 한 명 이어서 찾아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브렛 파브와 에런 로저스 같은 그런 거를 되풀이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행운인 거죠. 근데 쉽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패커스와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러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안 다뤘던 경기들은 이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 간의 경기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뭐 리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빼고 이제 나머지 의미 있는 경기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16주차 있었던 경기들 이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 17주차 있을 경기들과 함께 이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들과 뭐 빠진 선수들, 어떤 선수가 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